너 이거 무슨 돈으로 샀어? 이렇게 해서 분석하는 소득지출 분석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재미나는 게 이게 한 10년 정도 전에 시작을 했는데 첫 해에 신광고보다 더 많이 쓴 사람 중에서 10억 이상 더 많이 쓴 사람을 추려보니까 몇 명 나온지 아세요? 그럼 상속세 적게 내려고 현금 인축해서 현금 뽑아서 금고에 쌓아두고 몰래 주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아는데 이러면 괜찮은지 혹시나 국세청 이런 건 어떻게 잡나요? 오래전에 먼 금고 회사가 대박이 났어요. 금고가 너무 잘 팔려가지고요. 일본도 그 장롱예금이라고 해가지고요. 노인들이 그 현금을 뽑아가지고 전부 장롱에다가 금고에 쌓아놔요. 일본은 굉장히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본은 또 이자가 마이너스 이자, 뭐 저율이자, 그러니까 은행에 넣어놔봐야 이자도 안 붙고, 그다음에 돈 찾으려면 은행에 또 가야 되고, 그다음에 이건 또 국세청에도 보고도 되고, 나중에 상속할 때 오픈되고, 또 쓰고 싶을 때 언제든 쓸 수 있으니까 이게 금고에 쌓아놓는데, 이제 그러다 보면 나이가 들고 치매가 걸리면 돈을 어디다 두는지 모르잖아요. 불나면 또 다 날아가고, 이제 이런 이제 굉장히 큰 사회적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나라도 한동안 그 5만 원권 발행하면은 이게 회수되는 이율이 굉장히 작았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5만 원짜리 갖다가 다 이제 집어넣는 거죠, 금고에다가. 뭐 상담하다 보면 금고에 돈 쌓아놓은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럼 금고에 돈을 쌓아놓으려면 돈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제 통장 가지고, 카드기 가지고 현금 인축해서 돈을 뽑는단 말이죠. 근데 이때 그분들이 내가 이거 무슨 범죄를 저지른 거 아닌가? 걸릴 거 아닌가? 이런 막 두려움이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이것도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게, ATM기에서 또는 은행에서 현금을 찾는다고 해서 이게 불법행위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불법행위예요? 내가 예금으로 갖고 있으나 현금으로 갖고 있으나 이게 무슨 불법행위예요? 그렇죠, 내 건데. 그죠? 내 거잖아요. 내가 금고에 쌓아놓고 있으나 은행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국가가 현금을 뽑아서 현금으로 거래하는 것은 지금 시대에는 이것이 불법적인 용도로 쓰는 거 외에는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1,000만 원 이상 현금을 뽑으면은 무조건 그 FIU 금융정보분석원에다 보고를 해라. 그 1,000만 원 이상인가요? 의무 보고죠. 예, 1,000만 원 이상 무조건. 근데 하루에 동일은행에서 뽑을 수 있는 금액. 그 1,000만 원 미만이더라도 의심 거래는 보고해라. 근데 이게 중요한 게요. 지점장이 이 의심 거래를 보고 안 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지점장이 벌금을 물어요. 그러니까 지점장 입장에서는 자주 뽑아가잖아요. 그러면 굳이 보고 안 할 이유가 없죠. 예, 그러니까 아주 잘하는 고객이나 VIP 고객을 빼고는 매일 돈을 뭐 몇백만 원씩 뽑아가면 보고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죠. 그래서 이렇게 보고를 하는데, 보고했다고 해서 국세청이 뭐라고 문제 삼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국세청에 이게 FI에 보고가 되면 FI에서는 이거를 분석을 해서 이제 국세청에다가 주기도 하고, 또는 국세청에서 이제 요구를 해요. 이거 좀 달라. 상속세 조사하거나 아니면 뭐 기업 조사할 때 FI에다가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달라 그래요. 그때 이제 집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이게 국세청에 자료가 넘어가는 게 아니라 조사자장 선정이 됐을 때 이제 그게 개인 파일로 넘어가는 것이죠. 은행에서 FI에 보고가 안 되는 정도로 돈을 뽑아서 금고에 쌓아놓는다면,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한다면 상당히 많은 돈을 뽑을 수는 있겠죠. 그렇게 쌓아놓으면 그거 쌓아놓은 거를 나중에 상속할 때 상속을 하게 되면 세무공무원이 이걸 찾을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세법에 이런 제도가 있어요. 상속일로부터 소급해서 1년 내에 인출한 돈, 그 다음에 부동산을, 그 다음에 임대보증금으로 받거나 대출을 받아서 부채로 생긴 돈, 이 각각의 돈이 2억 이상이면 또는 2년 내에 5억 이상이면 상속인들, 그러니까 상속받은 사람들이 그 돈을 어디다 썼는지 밝혀야 돼요. 그럼 우리 아버지가 돈 은행에서 뽑아가지고 어디다 썼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렇지만 국세청은 상속재산을 이렇게 현금으로 뽑아가지고 숨겨놨다라고 보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뽑아가지고, 아버지가 이걸 뽑아가지고 이걸 엄한 데 썼다. 근데 자녀들이 이걸 못 밝혔다. 그럼 억울한 세금 낼 수밖에 없어요. 그 제도가 1년 내 2억 또는 2년 합쳐서 5억. 둘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되면 상속받은 상속인들이 그걸 어디다 썼는지를 밝혀야 되는 제도가 있어요. 근데 이제 2억이 안 되거나 5억이 안 되면 그러면 세무공무원이 밝혀야 돼요. 어디다 썼는지. 또는 2년 이전에 뽑은 것은 세무공무원이 밝혀야 돼요. 근데 세무공무원이 밝히는 것은 못 밝힐 확률이 높지만, 이 사람들은 이제 수십 년 동안 그런 것들을 조사를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조사에 어떤 기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방법을 찾기도 하죠. 그렇지만 금고에 넣어놨다가 금고채 넘겨주면 금고를 찾지 않는 이상, 또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상속인들 중에 누군가가 오빠가 금고를 받았는데 얘기를 안 해. 얼마 들은지 얘기를 안 해. 그 여동생이 화가 났어.
국세청 신고하는 거예요? 국세청에 신고를 하는 거죠. 이런 제보. 그렇게 신고하면 제보하면 나오나요? 금고를 제보하면 어떻게 나와요? 모르죠. 금고에 넣어서 뭐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나올 수는 있죠. 근데 이제 사실 금고를 넣어가지고 하면 밝히기가 되게 어려워요, 사실은.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으니 그렇게 많이 하는 거죠. 이거 잘못하면 제가 탈세를 조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 제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현 제도가 그런 거에 한계 같은 거죠. 한계죠. 세무행정의 한계죠. 자, 그럼 현금 함부로 쓰면 또 조사 나올 수도 있다고 하는데 현금 어떻게 쓰면 돈 세타 의심을 받나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 지금도 이제 그런 경우가 있지. 현금 많이 받는 장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 현금 많이 받잖아요. 자기가 세금을 안 냈으니 통장에 넣을 수가 없잖아요. 집을 살 수도 없고. 현금이 많은 부자인데 부자로 안 보이지 아무도. 왜냐하면 좋은 차도 못 사고 좋은 집도 못 사고 예금도 없고 현금만 잔뜩 싸놓는데 이런 제도가 있어요. 국세청에 수익하고 지출을 분석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일정 기간 동안에 네가 사용한 것들을 국세청에서 추정을 해요. 그러니까 뭐 재산을 취득한 것, 그다음에 신용카드 쓴 것, 해외 나간 것. 그래서 그 금액과 세무서에 신고한 금액을 비교를 해요. 세무서에 신고한 것보다 이게 훨씬 많으면 너 이거 무슨 돈으로 샀어? 이렇게 해서 분석하는 소득지출 분석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재미나는 게 이게 한 10년 정도 전에 시작을 했는데 첫 해에 신고한 것보다 더 많이 쓴 사람 중에서 10억 이상 더 많이 쓴 사람을 추려보니까 얼마나 몇 명 나온지 아세요? 10억 이상 더 쓴 사람이요. 본 거보다 신고한 것보다. 신고한 거보다 얼마 같아요? 수천 명은 나오지 않았을까요? 수천 명이요? 4만 명 나왔어요. 10억 이상인데 우리나라에 그렇게 부자분들이 많다는 거네요. 물론 그 중에는 뭐 부동산을 뭐 어떻고 좀 뭐 이렇게 해서 사연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4만 명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도 지속적으로 그거를 국세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일상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생활비, 교육비, 축하금, 부의금 등의 증여세가 가세되는 건지 모르는 분들도 많던데 증여세가 가세되나요? 모든 국민에게 다 해당되는 거예요. 모든 국민에게. 증여라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대가 없이 주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10만 원을 줬던 20만 원을 줬던 대가 없이 주는 거잖아요. 그 당연히 증여죠. 그 당연히 증여세를 내야 되는 거죠. 증여세를 내야 되는데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어떤 사인 간의 이런 조그만 돈거래들을 전부 증여세로 과세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필요한 자금들을 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각각의 경우에 따라서 증여세를 비과세하는 요건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비과세하겠다. 원칙은 과세예요. 첫 번째로 이제 생활비. 생활비는 원칙적으로는 과세인데 비과세하는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부양 의무 관계에 해당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부양 의무라는 것은 우리 가족을 내가 부양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법상 부양 의무는 첫 번째가 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예요. 그렇죠. 자녀는 만 18세까지는 1차적 부양 의무 무조건 져야 돼요. 그러니까 18세가 넘어가면 2차적 부양 의무가 생겨요. 그다음에 배우자는 당연히 부양 의무가 있고요. 그다음에 부모도 부양 의무가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1차적 부양 의무 뭐 만 18세까지니까 이건 무조건 하는데 문제는 2차적 부양 의무잖아요. 지금 뭐 만 18세 넘어서는 너희가 자립해서 살아라 하는 것이 이제 그렇게 됐지만 우리나라 현실을 보면 지금 캥거루족도 있고 뭐 나이 40대에서도 부모한테 받는 경우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활비를 받을 때 부양 의무라는 것은 부양을 받는 사람이 생활 능력이 없어야 되는 거죠. 생활 능력이 없다면 당연히 부모로서 또는 자녀로서 부양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거는 자녀가 돈을 벌고 있어. 벌고 있는데 많이 못 벌어. 그랬을 때 이거를 저 생활비로 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중에 이런 팁들을 많이 하죠. 월급 받는 건 다 저축해. 그리고 넌 엄카를 줄 테니까 엄카 써. 막. 엄마 카드 써. 네, 엄마 카드 쓰고 너는 저축해. 사실 엄카를 쓰는 것도 증여죠. 그죠? 엄마가 돈을 줘서 이제 카드 쓴 거 똑같으니까 이거 사실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런데 이때 자녀가 그 생활 능력이 있다면 당연히 이건 증여세를 내야 되죠. 근데 엄카를 쓰니까 걸릴 확률이 좀 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죠. 생활비를 만약에 계속 그 통장으로 보내준다면 첫 번째 따져 이렇게 부양 생활 능력이 있느냐. 없다면 이제 맞는 거죠. 근데 여기 애매해요.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오래전에 유학을 갔는데 결혼해가지고 유학을 가서 박사 과정을 받고요. 박사 후 과정을 받고 있어요. 인턴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인턴 하는데 인턴 받는 월급으로는 배우자하고 자녀하고 가족 생활하는데 턱없이 부족해. 그렇죠. 네. 그래서 부모가 생활비를 더 보태줬어요. 그러니까 국세청에서 뭐라 그랬냐면 아니 거기서 너 월급 받고 있잖아. 그것도 많이도 받고 있네. 한국 사람보다 많이 받잖아. 미국은. 그게 충분한데 왜 거기다 또 생활비를 준 거야? 그래서 과세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소송을 했는데 법원에서 이거 가지고 생활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생활비 보태준 건 증여가 아니다. 해서 이제 증여세가 과세가 취소된 적이 있는데 이게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요. 근데 어쨌든 부양 의무 관계라는 것은 생활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지. 그러나 생활 능력이 있다라고 하면 거기다가 생활비를 주는 것은 증여세를 과세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보면 되는데요. 근데 엄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잡아요? 그리고 부모님이 쓰신 거다. 그러니까 엄카가 세무행정에서 엄카를 잡아야 되는 경우가 극히 희박하지만 잡는다면 어떻게 잡느냐? 자, 일단 카드 쓴 내역이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시간, 장소, 네. 금액, 그 다음에 내역.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지금 70이야. 이 카드로 아들이 썼는데 그걸 골프장 가서 썼어. 아니면 뭐 무슨 클럽에 가서 썼어. 그 다음에 뭐 현금 인출을 했는데 어머니 집은 저쪽인데 이 아들 사는 집 근처에서 썼어. 이런 게 다 나오잖아요. 만약에 두 분이 지역이 같으면 진짜 잡기 힘들겠네요. 아니 근데 이제 용도가 있잖아요. 아, 용도까지. 예, 용도. 이 젊은 사람이 쓰는 용도와 부모가 쓰는 용도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로 이제 확인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교육비인데요. 교육비가 문제되는 게 뭐냐면 주로 이제 할아버지들이 손자녀들이 예쁘잖아요. 손자녀 예뻐서 손자녀에게 이렇게 뭔가 주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손자녀한테 주면 우리나라는 30% 할증을 해요. 세금을. 그러니까 손자녀한테 흘러가는 거를 원천적으로 이건 부의 세습이 세대를 뛰어넘어서 넘어가는 거니까 더 나쁘다고 보는 거죠. 아, 금액 관계없이 30%요? 물론 이제 공제 금액이 넘어가면 과세되는 금액에 세금이 나오면 거기에 30%를 더 내야 되는 거예요. 세금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손자녀한테 상속하는 게 굉장히 쉽진 않아요. 자녀한테 주는 것보다. 근데 물론 시뮬레이션 해보면 두 번 증여하는 것보다는 한 번 30% 더 내고도 가는 게 유리해요. 세금으로 보면. 주로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자녀한테 줄 때 가장 많이 주는 게 유학비예요. 부모가 돈 벌어서 해외 유학비 되는 게 힘들잖아요. 조부모들이 주로 많이 하거든요. 외조부모나. 이제 이랬을 때 이걸 주는 게 맞냐. 부모가 주는 것은 당연히 비과세예요. 조부모가 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양 의무가 이것도 따라야 돼요. 부모가 부양 능력이 없다면, 부모가 소득이 없으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주는 것도 괜찮아요. 부모가 소득이 있는 상태에서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주면 이건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히 이게 교육비 같은 경우는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해외 유학하는 사립학교 다니는 공과금 뭐 이런 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이 주거든요.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10년 내에 돌아가실 확률이 높고 또 그 높으면 또 그 조사하면은 금융자료가 다 나오니까 걸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다음에 이제 축하금인데요. 사실은 축하금이라는 게 이제 용돈이에요. 태어났을 때 100일, 생일, 뭐 졸업, 추석 뭐 이럴 때 주잖아. 세뱃돈도 주고 이게 다 축하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축하금 용돈도 원래는 과세예요. 그렇지만 일정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예요. 근데 이거는 부양 의무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금액까지는 비과세예요. 그럼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이 얼마냐? 나는 우리 애 왔을 때 5만 원씩 줘, 10만 원씩 줘. 그렇지만 제가 들은 얘기로는 강남에 그 돈 많으신 분들은 손자 돌 때 금괴를 뭐 이렇게 선물로 주는 경우도 있어요. 얼마짜리 뭐 억 단위가 된다는 거예요. 거북이 뭐 이런 거요. 그렇게 하는 건 당연히 그거는 증여세를 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이 얼마냐 이게 규정이 없어요. 국세청에서 해석한 걸 보면 지급한 자별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그 사람이 지급한 금액 평상시에 용돈으로 10만 원씩 주던 사람이 누군가에게 500만 원을 줬다. 그러면 이거는 사회 통념상 금액을 벗어났다고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자는 많이 줘도 증여가 아니지만 부자가 아닌 사람이 많이 주면 그 증여를 볼 수 있다라고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보는 거죠. 왜냐하면 주는 사람이 통상적으로 했던 금액 주는 사람별로 판단하니까 좀 그렇죠. 축하금 같은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돌반지 뭐 이런 거 막 들어오면 쌓아놓고 이거를 이제 돈으로 만들잖아요. 그럼 돈이 생기면 뭔가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내비둘 게 아니라 주로 뭐 주식에 투자하던 뭐 이렇게 투자하는데 잘 하셔야 됩니다. 그때. 왜냐하면 이금을 자녀 계좌로 들어가서 자녀 계좌에서 운영되는 건 상관이 없는데 부모 계좌로 들어가서 부모가 이제 운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커가지고 이게 대박이 나서 인출하면 이게 자녀 돈이라고 입증하지 않으면 이게 증여세가 그때 돈으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거거든요. 부모의 계좌로 운영을 한다면 이게 일로 가서 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입증을 해야 돼요. 그리고 다른 돈이 섞이면 안 되죠, 이게요. 그러면 입증하기 어렵잖아요. 그리고 원천이 이게 용돈 받은 돈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관계를 잘 해야 돼서 그래서 자녀 명의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상당히 좋겠다라고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결혼 축하금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할 말이 좀 많은데 그 축의금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보통은 이제 신랑 신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결국엔 부모님이 좀 더 해당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 손님이 누구한테 더 많이 왔냐가 더 중요하겠죠. 내가 만약에 손님이 90%가 신랑 측이야. 신랑이 그 권한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결혼 축의금은 혼주의 것이에요. 혼주가 아버지잖아요. 네. 부모잖아요. 혼주의 것이에요. 다만 결혼의 당사자가 당사자를 축하하기 위해서 한 것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건 당사자 것으로 봐요. 그러니까 입증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부모 거예요. 이 전체는 부모 것이지만 예외적으로 이건 내 손님이 나한테 준 거라고 입증했을 때는 이건 내 거라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증여세 과세하는 문제는 쉽지는 않은데 예를 들어가지고 뭐 어떤 사람이 집을 사면서 내가 결혼 축하금으로 3억을 받았어. 그리고 자금 출처로 결혼 축하금 3억을 이렇게 넣어요.
그러면 구세청에서 아니 결혼 축의금으로 당신이 어떻게 3억을 받아? 이제 그러면 이제 이거 조사가 이루어질 수는 있겠죠, 그죠? 입증해봐. 만약에 제가 아직 결혼 안 했거든요. 아니, 나중에 김 작가님. 저를 보고 사람들이 3억을 해줬어. 그러면 맞죠? 이거는 그러면 안 내도 돼요? 저를 보고 해준 거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가족이 아니라 이제 그냥 지인들이야. 합쳐서 예를 들면 그럴 리 없습니다, 여러분. 10억을 해줬다 칠게요. 10억. 가족이 아닌 사람들이 뭐 너무 많이 하고 금액 많이 해준 거야. 그 10억은 안 내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그렇구나. 그 입증해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축의금도 마찬가지예요. 제3자가 넣었을 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주는 사람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주는 사람별로. 갑자기 500만 원을 누가 냈어. 그러면 사회통념상 이게 친척도 아닌데 500만 원을 낸다는 게 일반적이지 않죠. 않잖아요. 그럼 그건 증여예요. 그러면 한마디로 5억, 10억 그런 게 불가능하겠네요, 거의. 뭐 축의금 나오면 보통 20만 원, 10만 원, 5만 원 내잖아요. 네. 그 금액이 5억이 된다면 그건 가능하죠. 그 금액이 작은데 너무 많은 사람이 와서 하는 건 가능한데 사람은 적은데 금액이 너무 와가지고 높아서 500만 원, 1000만 원씩만 냈다. 그 사람과 내가 일면 그 뭐 친인척도 아니고 모두 아니더라도 그건 문제가 되는군요. 그렇죠. 근데 그럼 그 준 사람이 평소에도 그렇게 줬냐? 이거 특별히 줬다라는 건 증여라는 거죠. 특별한 관계면 너무 친한 사이야. 그래도 문제가 돼요. 그렇죠. 근데 이게 굉장히 주관적이잖아요. 판단의 문제니까. 그래서 사실 이걸 과세한다는 것은 쉽지는 않은 문제인데 정리해드리면 원칙상 그렇다는 거고요. 이게 그럼 문제될 확률이 있느냐? 문제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 아 근데 아까 말씀해주신 교육비에서 조금 요즘에 제가 들은 말 중에서 와닿는 게 부자분들이 자녀분들 교육 많이 시키잖아요. 사립 초등학교 같은 것도 보내고 영어 교육도 많이 시키고 이제 유학도 보내고 하면 진짜 교육비만 몇 억씩이 나가잖아요. 요즘에 사실 근데 대학이 옛날보다 중요하지 않은 시대인데 그렇게 교육비에 뭐 몇 억을 쓰는 게 부자들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차피 자식한테 나중에 돈 만약에 유산으로 물려주면 최대치로 50%는 세금 내는데 교육비를 쓰는 거는 아무리 써도 세금 안 내고 그 자녀가 어쨌든 그대로 그 돈으로 교육받아 성장하면 이 자녀는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 하는데 좀 와닿으세요? 그게 예를 들어서 뭐 피아노 교육을 시키던 뭐 아니면 무지하게 비싼 사립 과외를 시키던 이 모든 게 다 비과세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공평하죠. 예? 근데 어쨌든 현재로서는 자녀들에게 어떤 교육을 시키던 그 교육을 쓴다고 해서 그거를 증여세로 과세하는 경우는 지금 없어요. 그게 불공평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사실 그것까지 증여세를 내게 하기에는 그래도 부모가 자식한테 해주는 건데 자녀한테 승용차를 좋은 걸 사줬어요. 이건 증여. 증여죠. 이건 증여예요. 그거랑 이건 다르죠. 교육이니까. 교육을 엄청나게 비싼 교육을 시켰어. 근데 이건 증여로 보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쵸. 그 문제는 있죠, 좀. 맞습니다. 네. 부의금은 누구 소유라고 보세요? 상주. 그렇죠, 상주 겁니다. 네. 먼저 이 상주들이 이 돈을 받아가지고 장례비에 다 쓰고 남는 돈은 이제 나눠 가질 수 있어요. 아까 그 축하금은 돈을 내는 사람의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돈을 받은 사람이 그 누구냐의 문제도 있고 이 두 가지의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돈을 내는 사람의 문제만 있어요. 그 돈을 내는 사람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정도의 부의금을 했을 때는 그거는 비과세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직원들이 많은데 그 모든 직원들한테 50만 원씩 대표이사가 하다가 어떤 직원 하는데 너는 1000만 원 이렇게 하면 이건 지급한 자가 통상적으로 하던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 1000만 원은 증여로 볼 수도 있다. 실질적으로 이 과세 문제가 되거나 뭐 이렇게 이슈가 되는 경우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얘기하기 좋죠. 화제거리는 좋은 거지만 너무 이렇게 예민하게 생각하실 건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유류분이 무서운 이유가 있다고. 유류분 일단 뭔지나 이게 뭐 어떻게 무서운 건가요? 내가 받아야 될 상속재산 지분이 n분의 1이라고 그랬잖아요. 법률적으로. 그 n분의 1인데 거기에 2분의 1. 거기에 2분의 1까지는 어떠한 경우도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나한테 내가 받아야 될 법적 지분의 2분의 1 이하로 나한테 넘겨주면 모자라는 2분의 1 금액을 더 받은 사람한테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유류분이에요.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이죠. 이거는 법률적으로 보장된 강제 규정이에요. 권리 같은 거죠. 권리죠. 예. 이 규정인데 그래서 부모님이 야 너는 하나도 안 줄 거야. 그 얘한테만 다 줄 거야. 이렇게 해도 받을 수 있는 2분의 1은 받을 수 있어요. 아닌데 엄마 아빠 나 2분의 1은 받을 수 있어. 그렇다고 해서 2분의 1 받으니까 나 괜찮아 이럴 사람은 없죠. 예, 내가 10억 받아야 되는데 5억만 받고 괜찮아 이럴 사람은 없죠. 그렇지만 이제 관계에서 이제 이런 틀어져서 하나도 못 받을 수도 있고 또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복 형제라든지 가족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다든지 뭐 이랬을 경우에도 받잖아요. 그래서 뭐 옛날에 구하라 법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예,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유류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부모가 사전에 증여나
유언을 통해서 특정인에게 어떤 재산을 몰아줬을 때 그때 내가 받아야 될 법적 지분의 2분의 1까지는 못 받았다면 그만큼 받을 수 있다는 게 이거예요. 이 유류분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무서운 게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기준이 뭐냐면 상속재산이잖아요. 근데 이 상속재산은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돌아가실 때 남겨놓은 재산, 상속 당시 남겨놓은 재산 이걸로 가는 게 아니라 돌아가시기 전에 증여한 재산까지 다 합쳐서 자기 지분을 계산해요. 돌아가시기 전에 증여한 재산을 따질 때 첫 번째로는 기간이 제한이 없어요. 30년 전에 줬던 50년 전에 줬던 이것도 다 상속재산에 포함시킨다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는 30년 전에 줬던 50년 전에 10년 전에 줬던 지금 가격으로 환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년 전에 내가 1억짜리 받았어. 근데 지금 100억이 됐어. 그러면 나는 이미 100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재산을 내가 이미 다 날렸어. 그래도 나는 100억 받은 사람이에요. 남은 재산에 내가 받을 게 하나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무서운 거는 유류분은 돌려줄 때 원물로 줘야 돼요. 그러니까 너 30년에 받은 그거 있잖아 재산 거기에서 내 지분을 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30년 전에 1억짜리 부동산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 이게 100억이 됐어요. 근데 유류분으로 내가 10억을 줘야 돼. 알아서 내 10억 줄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 100억의 10% 지분으로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상속재산 덜 받아서 기분 나쁜 데다가 받을 재산도 별로 없는데 내가 돈을 안 받고 자꾸 지분 줘. 그러면 내가 10% 지분 되면 그다음부터 뭘 하겠어요. 90% 지분을 얼마나 괴롭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돈으로 주고 하고 있죠. 돈으로 주려면 둘이 합의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원물로 줘야 돼요. 증여에 기한이 없다. 제한이. 보통은 이제 10년 기준으로 생각을 했어요. 10년 전에 준 건 괜찮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고요. 그거는 이제 상속세 합산하는 그 과세 기준이 10년이고 유류분 계산할 때는 기간에 제한이 없다. 두 번째로는 증여 당시 가액이 아니라 상속 당시의 가액으로 재평가한다. 현금을 주면 그 물가 상승률을 곱해서 현재 가치로 상속한다. 세 번째로는 원물로 줘야 된다. 이 세 가지가 유류분의 굉장히 큰 쟁점이에요. 여기에 걸리면 굉장히 고민스럽거든요. 그래서 유류분이 굉장히 무서워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 입장에서 보면 전략을 세울 때 n분의 1로 다 줘야 된다 라고 하면 유류분 문제가 나올 수는 없죠. 그러나 내가 차등해서 줘야 되겠다라고 하면 유류분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류분 문제가 나온다면 이 세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니 이거를 고려해서 전략을 세우셔야 돼요. 이걸 고려하지 않으면 나중에 유류분이라고 하는 법적 다툼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겠다. 유류분이라는 게 있네? 인터넷에다 유류분 청구소송 하려고 그러는데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아마 수도 없이 많은 변호사님들이 내가 유류분 도와줄게요 라고 올 거예요. 그만큼 이게 공개적이고 이미 많은 사람이 알게 돼 있는 거거든요. 상속 전략을 세울 때는 유류분을 고려해야 된다. 그 상속 전략 세울 때 누군가가 상속 전략이라는 건 결국은 차별 상속이거든요. 누구에게 더 주고 누구에게 덜 주고 내가 더 받고 싶을 때 그때도 유류분이라고 하는 것을 고려해서 이제 전략을 세워야 되는 굉장히 고도의 전략이 좀 들어가야 됩니다. 그 유류분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상속 분쟁에 거의 활용 정점을 찍는 거죠. 이게 싸움이 법적 싸움이 벌어지는 거니까 조심해야 된다. 자, 요즘에는 이제 과거와 다르게 이혼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이혼을 할 때도 뭐 책에 보니까 절세 효과 같은 게 있다고요? 제가 이제 이 부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했더니 꽤 많은 분들이 저한테 찾아오셨어요. 근데 이혼과 관련해서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봐야 돼요. 하나는 이제 양도세 부분하고요. 나머지 그다음에 상속증여세 부분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되는데 이혼할 때는 재산 분할을 하잖아요. 그렇죠. 재산 분할이라는 것은 원칙이 원래 그 재산은 부부의 공동재산이다. 그렇죠. 누군가 일방이 자기 명의로 해놓은 것뿐이지 원래부터 공동재산이니 이혼한다면 다 각자 몫을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내 몫을 가져오는 거니까 이거는 증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그래서 부동산을 재산 분할로 넘겨주는 것은 양도가 아니에요. 양도세가 없어요. 재산 분할로 넘겨주는 것은 증여가 아니니까 증여세도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 집이 두 채가 있는 사람이 실제로 집이 두 채가 있는데요. 하나는 내가 살고 하나는 노후에 이제 하려고 이제 전세를 주고 이걸 살고 있었어요. 근데 두 채를 갖고 있는데 이 두 채를 갖고 있으니 종부세가 많이 나와요. 그죠? 그 전에 그랬죠. 그래서 이거 팔려고 그러니까 양도세가 또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근데 은퇴를 해서 별로 재산도 없는데 이거 팔아가지고 노후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거 팔아가지고는 노후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인 거죠. 이혼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재산 분할해서 이거는 내가 갖고 이거는 이제 배우자가 갖는 거죠. 그러면 양도세 안 낸다 그랬잖아요. 재산 분할로 받은 이 주택은 취득 시기가 언제로 보냐면 당초에 취득한 때 그 취득 시기로 봐요. 등기는 이제 재산 분할 때의 취득 시기로 보지만 양도세 계산할 때 당초 취득 시기로 보고 이때 취득 시기로 본다는 얘기는 이때부터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을 계산한다는 거예요.
1세대 1주택은 10년 이상 보유하고 10년 이상 거주하면 80% 비과세잖아요. 그러니까 이혼하면 각자 1세대 1주택이 되고 그 다음에 10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하면 80%까지 공제가 되는 거죠. 그럼 그 중에 한 채를 팔면 양도세가 거의 없어요. 그러면 한 주택을 팔면 양도세 거의 없으니까 가처분 소득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네. 야, 우리의 노후 생활을 준비할 수 있는 자금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우리가 막 나이 들어가지고 뭐 우리가 사이가 나빠서 이혼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자녀들도 이걸 이해할 거고 법적으로 이혼하고 뭐 같이 살면 되지. 뭐 이게 크게 중요한 거 아니잖아. 이게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선택하신 분들이 꽤 많았던 거죠. 그게 문제가 되나요? 그래서 이제 구세청에서 이게 말이 돼? 그래가지고 이혼을 했지만 가짜 이혼이라고 하는 거죠. 네네네. 가짜 이혼이라는 건 뭐냐? 이혼했지만 같이 산다. 이혼이 아닌 걸로 봐가지고 1세대 2세대 비과세를 규정을 안 해주고 중과세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대법원에서 2017년도인가요? 우리나라는 법률혼 제도인데 그러니까. 법률혼으로 우리가 신고하면 혼인으로 보고 신고 안 하면 혼인으로 안 보는데 법률적으로 이혼 신고를 해서 이혼을 했다면 그게 부부가 아닌데 그렇죠. 그 세법상 법률혼 배우자만 인정하는데 이혼을 했는데 이걸 배우자로 보냐. 그래서 국가가 졌어요. 그래서 양도세법에는 배우자 해놓고 가로쳐놓고 실제 이혼하였지만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은 배우자로 본다라고 하는 단서를 달았어요. 생계를 같이 한다는 것은 동일한 생활력을 가지고 생활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CCTV로 확인한다든지 뭐 신용카드로 확인한다든지 뭐 이렇게 이제 따지는 거죠. 어쨌든 그런 걸로 해서 배우자의 범위를 확대시켜놨어요. 증여세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재산 많으신 분한테 권장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방법이 있다라는 근데 걸 이렇게 알려주시는 문제가 거예요. 있다는 거죠. 네. 이런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는데 현재 세법이 인식한 거잖아요. 네. 그 양도세는 그걸 고쳤단 말이죠. 네. 근데 증여세에서는 그걸 못 고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활용한 판례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세무사님 모시고 증여상속 최고위 수업 요청해가지고 여러 이야기 나누었는데 마지막 정리한 질문으로 증여세, 상속세, 세금 덜 내는 방법 핵심만 좀 정리해 주신답니다. 그러니까 증여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자녀한테 뭔가를 물려주는 건데 여기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재산을 물려줄 것이냐. 주택이냐 상가냐 뭐 토지냐 아니면 주식이냐 현금이냐 뭐 많죠. 그다음에 누구에게 물려줄 것이냐. 자녀들도 있을 것이고 비영리법인도 있을 것이고 자녀법인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방법으로 물려줄 것이냐. 그게 사전 증여냐 상속이냐 또 증여도 부담부 증여냐 아니면 저가 매매냐 또는 뭐 빌려주는 거냐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죠. 그다음에 언제 물려줄 것이냐. 내일 물려줄 것이냐 언제 물려줄 것이냐. 그다음에 이걸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이런 다양한 종류의 것들을 연결하다 보면 증여의 방법은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나와요. 그렇다면 증여를 단순하게 물려주는 거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자신에 맞는 상황, 자신의 현황 이런 것들과 합쳐서 조합을 하다 보면 좋은 방안이 나오는데 그러려면 전략을 세워야 된다는 것이죠. 증여는 아주 섬세한 전략을 세운다면 굉장히 멋진 절세 전략이 나올 수도 있다. 그리고 행복한 대물림을 해줄 수 있다. 그리고 이 책에는 그러한 내용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네. 예. 아까 서두에 이제 서정 그 셀트리온 회장님께서 이제 상속이나 이제 이런 건 준비를 못했는 이유가 내가 이렇게까지 부자가 될지 몰랐다라는 코멘트를 해주셨는데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서 내가 이제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요 책 보시면서 증여 상속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하신다면 나중에 부자가 되었을 때도 결국 부자가 되고자 하는 건 내가 잘 살고자 하는 것도 있지만 내 자식에게 잘 물려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절실을 하면 더 열심히 사는데 그런 걸 미리 좀 봐둔다면 좀 나중에 상속 증리할 때도 큰 도움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오늘 만난 손님은 유찬현 세무사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